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건축학개론, 2012년도 개봉한 건축학개론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화가 시작하면 한가인 배우죠. 한가인이 맡았던 서연이라는 여자가 자기 고향 마을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고향집, 지금은 폐허가 된 고향집을 들어와서 뭔가를 발견하고 엄태웅의 사무실을 찾으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이 인트로에서 저 항상 얘기 드리죠. 항상 얘기 드리는 게, 이 영화에서, 인트로 장면은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분위기 자체를 미리 다 설명해 주고 간다고요. 이 영화가 앞으로 전개되고 어떻게 끝날 것이라는 것조차도 영화 인트로에서 이게 메타포로서 보여주고 가는 게 잘 만든 영화의 정석이죠. 근데 이 영화도 역시 그 정석을 따라가고 있어요. 먼저 이 영화의 제목인 건축학 개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들이 만난 이 두 연인이 만나게 된 계기가 건축학 개론이라는 1학년 첫 수업에서 만났고요. 한가인이 찾아가서 이 자기 옛날 고향의 집을 새로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들의 사랑을 다시 리빌드하고 싶다는 얘기고, 그걸 건축으로서 표현을 한 거고, 예전에 사랑했던 남자인 이 엄태웅을 찾아가서 그 건축을 의뢰하게 되고, 자신의 예전의 사랑이었던 그 건축을 의뢰하게 되고, 이 영화의 끝은 엄태웅이 그 건물을 잘 지어주고, 그 건물 안에서 이 한가인 배우가 그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자신이 가졌던 추억을 가지고, 한가인은 현재 내용에서는 사실은 이혼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마 사랑을 안 할 것 같죠. 이제 병 드신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살고, 실제 이혼한 상태고, 그리고 엄태웅과도 뭐 나중에 뭐 포옹하는 씬은 나왔지만 그게 사랑이 완성되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나는 너무나 또 현실적이어서 좋았었고,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에서는 이 한가인이 그 남자가 지어준, 그리고 그들이 만들고자 했던 그 사랑의 완성판인 그 건물 안에서 그 추억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이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꼭 얘기해야 될 게 바로 이 영화 캐스팅입니다. 실제 여기 나왔던 배우들이 대부분 이 영화를 통해서 많이 출세했어요. 너무나 많은 스타를 또 만들어낸 영화기도 하고, 캐스팅 자체도 정말 시의적절했다. 먼저 이제 주인공이었던, 이제 다 커서 10년 뒤인가 뭐 십 몇 년 뒤로 나오는 이제 현재의 모습의 주인공인 엄태웅, 한가인. 좀 엄태웅은 어디 좀 가게를 좀 잘못 가가지고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요즘 좀 보기 힘들고, 한가인은 한가인은 항상 그 페이스 유지하면서 자기의 그 포지션 뭐 그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라고 한다고 보면 수지겠죠. 어렸을 때의 여주인공, 20살 때의 여주인공 수지. 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를 떠올려 볼 때 가장 뭐 생각나는 장면도 이 수지 장면일 거고, 수지는 이거를 통해서 대스타가 됐고, 뭐 국민 첫사랑 뭐 이런 칭호가 붙었잖아요. 실제로 이 영화에서 사실 수지 다음으로 재미를 많이 본 사람은 조정석 배우죠. 납득이. 이 영화로 해서 굉장히 그 개성 넘치는 조연으로 나왔었죠. 친구고. 이 영화에서 자기 역할을 120% 정도 발휘한 친구니까. 조정석 배우는 이걸로 해서 스타급으로 됐고, 지금은 사실은 여기 이재훈 주인공이었던 이재훈보다도 조정석이 더 원탑 주인공으로 성공을 했으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던 엑시트까지. 엑시트에서 정말 진짜 원탑으로도 뭐 이 영화의 흥행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했으니까 커리어를 쓰게 하는데 이 영화는 대단히 중요했고, 이재훈 얘기를 해보자면, 전 이재훈이 이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가려진 사람 같아요. 수지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데는 사실 수지의 연기력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나는 그 부분을 메꿔줬던 게 이 이재훈의 리액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재훈의 리액션이 없다고 하면 수지의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봤던 그 국민 첫사랑, 수지의 이미지는 나는 구축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재훈이 그 약간 그 어리버리하면서도, 특히 남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 막 직접 말하지 못하고 겉만 빙빙 돌고 이러면서, 어? 그
그 수지의 그 처사 같은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 모습에는 이재훈의 그런 정말 사실은 디테일한 리액션이 있었다. 뭐 이재훈 배우 뭐 필모로 보자고 하면 원래 단편 영화, 독립 영화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굉장히 많은 독립 영화들로 해서 탄탄히 연기력을 쌓았었고, 어, 파수꾼이죠. 파수꾼이 또 많은 뭐 또 배우들을 양산한 영화인데, 음, 파수꾼에서 말하자면 그 일진 역할이었잖아요. 그 일진 역할로 정말 우리가 언제 학교 다닐 때 꼭 봤을 만한 좀 비열하다고 하면 좀 그럴래나? 그랬던 일진 역할을 너무나 연기를 잘해줘서 한국 영화 감독들의 눈에 확 띄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고지전에서도 잘했었고, 건축학개론으로 저는 완전히 건축학개론 때 이재훈의 어떻게 보면 팬이 됐어요. 이 친구 진짜 어린 친구들 중에서 지금 좀 어렸다고 말하기도 많아요. 이미 30대 중반이니까. 어, 정말 연기 탄탄하게 하는 배우가 있구나. 이 나이 또래 중에서는. 이렇게 됐었는데 다음 작품인 점쟁이들이 좀 영화 선택이 연기력이 빛날 수 없는 그런 영화였었죠. 그리고 이제 분노의 윤리학도 좀 그랬고 파바루티에서는 그냥 이재훈의 뭐 능력을 어느 정도 좀 보여줄 수는 있었는데 영화 자체가 크게 잘 된 영화는 아니라서. 그리고 이 탐정 홍길동 사라진 마을은 이건 영화 보면서 무슨 영화인지 난 갈피가 안 잡히더라고요. 환타지 영화 같기도 하고. 근데 시대는 뭐 현대 배경인데 이게 우리 지금 현실하고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영화는 누가 주인공을 했어도 내가 볼 때는 뭐 살릴 수 없는 영화였을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2017년에 박열로 다시 이재훈의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어요. 박열로 타이틀. 그리고 I Can Speak까지. 그래서 이재훈은 자신의 자리는 이제 확실하게 확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다른 연기를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나. 근데 고준이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고준이란 배우가 사실은 그 전에는 이제 모델 정도로나 이렇게 얘기되던 사람이었고, 이 영화 이전에는 거의 사실은 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음, 부르기에는 힘들 정도의 배우였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에서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한 것 같아요. 옛날 어, 그 엄태웅의 현재 애인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알 수 있는 그때 고준이라는 배우를 설명할 때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이후로도 그렇고요. 아, 이 영화 이 건축학개론이 나한테 또 의미가 깊었던 건 2012년 당시죠. 보고 나온 느낌이 야, 이제 우리나라의 이 멜로 영화가 일본을 능가했다. 저는 이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와 닿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일본이냐 얘기하면 이 멜로드라마라는 건 19세기, 18세기, 19세기 때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건데 유럽 쪽에서 만들어졌는데 멜로드라마. 멜로라는 게 멜로디 드라마예요. 그 뜻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멜로디 드라마 이전에는 보통 이런 연애극이랄지 사랑 이런 치정의 이런 극들은 뭐였냐면 오페라였다고요. 근데 오페라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많은 돈과 시간과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초빙돼서 좀 규모가 커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이 커지고 이런 오페라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음악을 다 제작을 해서 새로 왜 우리 오페라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음악이잖아요. 그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작곡을 했던 그 오페라들 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길고 긴 시간이 들고 많은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9세기 정도로 넘어오게 되면 긴 교향곡보다는 오페라에 쓰는 교향곡보다는 짧은 멜로디로 만들어서 그걸 반복하게 되는 반복을 하게 돼도 사실은 그게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지금 우리 알고 있는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메인 음악들이 거기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같은 음악을 여러 번 사용하면서 짧게 할 수 있는 가벼운 드라마가 성행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제작비가 적게 드니까. 아, 그리고 그게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연극 극단들에서 상영하게 되고 그게 공전의 히트를 치게 되죠. 그게 영화 쪽으로 그대로 이식된 게 바로 멜로 드라마라는 장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본을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 일본이라는 나라는 멜로 드라마의 강국이에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극 얘기를 하면 뭐 판소리, 뭐 광대노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가장 그 나라의 극이 가부키잖아요. 근데 가부키의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멜로드라마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 여자가 어떤 여자가 뭐 남자를 만나고 남자는 뭘 위해서 뭐 죽든지 아니면 배신하고 떠나든지 해서 여자가 혼자 자기가 자살하고 이 내용들이 제가 금방 말한 내용이 거의 한 90% 이상이 가부키의 내용이라고요. 가부키 뭐 소재는 좀 다르더라도. 그게 일본의 주류 장르였기 때문에 일본은 그러니까 그 신파극 얘는 이제 신극으로 넘어오면서 심지어 영화로 넘어오면서도 그게 주 장르로 굳어졌던 거예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일본 영화 이렇게 보게 되면 멜로드라마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들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90년대, 2000년대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일본과 영화 개방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왔던 영화가 러브레터입니다. 그 러브레터를 봤을 때 그때 어마어마했었죠. 그 러브레터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그때 그 오겐키 데스까. 그때 그 충격은 그 일본의 그 디테일한 그 촬영과 그 감수성. 특히 걔들은 이렇게 정서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기존에 이제 한국에 있던 멜로드라마나 이거는 감정, 그리고 좀 심파, 그리고 약간은 뭐 최루성,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흘렀던 애는 약속 같은 그런 드라마들. 뭐 약속이 못 만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흘렀다 보면, 일본은 그 고유의 그 정서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고요, 멜로드라마 자체가. 그리고 세련된 음악과 촬영으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의 이 건축학개론 이전에는 거의 뭐 일본 멜로드라마의 한국 로맨스 영화들은 저는 거의 눌려 지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멜로드라마의 강국인데 저는 2012년에 이 영화 건축학개론을 딱 봤을 때 이 느낌이 야 드디어 한국 멜로드라마가 일본을 능가했다.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물론 그 영향이 없었다고 말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본 멜로의 영향. 어떻게 보면 그 형식도 좀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주 감독의 건축학개론은 일본 멜로를 능가한 최초의 한국 영화였다. 여기까지가 이용주 감독님의 건축학개론을 찬양하는 바이고, 그런데 아쉬운 점을 얘기하자고 하면 이 이후로 건축학개론을 능가하는 멜로는 나오지 않았다 한국에. 그래서 충분히 연출력 있는 감독님이니까 저는 건축학개론 같은 멜로 영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건축학개론 이 영화의 명작 별점으로 따지면 별 5개를 주고 싶고요. 이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영화에 저는 영화를 볼 때 그 구조를 제일 높게 제일 분석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 구조를 놓고 봤을 때 이 건축이라는 걸 통해서 처음에 그러잖아요. 한가인이 자기 옛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텅 빈 폐허를 봤었고 그 폐허는 자기의 마음이겠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건축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건축은 사랑일 테고 그 건축을 짓는 주체로 삼았던 것이 자신의 예전 남자친구, 자신의 첫사랑, 자기가 진정 사랑했던 남자인 엄태웅을 찾아가서 그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 했던 거였고, 그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결국 그 남자는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한가인은 그 건축 안에서 사랑에 대한 거에서 다시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건축이 온전하듯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수지가 연기를 했었던 자신이 20살 때 가지고 있었던 바로 우리는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누가 죽든 떠나든 연인이 떠나든 사랑이라는 건 끝나게 돼요. 하지만 한가인은 그걸 기억하는 그 순간만은 영원하다는 걸. 그 영원한 게 그 기억의 영원함이라니 바로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그건 바로 그 건축이죠. 건축이라는 구조물로 남고 그 안에서 한가인은 그 기억 안에서 살면서 마지막 사운드 트랙이 깔리게 됩니다. 기억의 습작.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언제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거고 습작, 말 그대로 연습같이 해보는 거라는 걸. 누구든지 서툴게 하는 거라는 걸. 그걸 한가인은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는 끝나게 됩니다. 정말 이 영화는 이 한국 영화의 멜로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을 능가하는 멜로 드라마를 만들게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별 5개
명작으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한 반 개 정도는 더 주고 싶어요. 그러나 걸작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는 것 같아서 예, 명작의 칭호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빨맨이었습니다.